강의는 9장 성격과 개인차입니다. 페이지로는 303페이지가 되겠고요. 거기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면은 우선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과정이 여기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제 성격을 그럼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 현상에 대한 그렇게 무엇을 우리가 알려고 하느냐는 대상이 되는 거지만은 심리학에서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거는 그 대상을 어떻게 알려고 하는 거냐. 즉 그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전체를 표현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성격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자주 써요. 그 일상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이제 흔히 쓰지만은 그럼 성격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 우리에게 성격이 있다면 그 성격이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구조라는 개념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제 또 구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정한 그 고정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형상화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어떤 복잡한 구성체를 좀 더 이렇게 그 규격화시키고 이렇게 범주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억에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뭐냐, 기억 구조가 뭐냐 했을 때 그 구조를 우리가 시간적인 차원에 따라서 그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기능적으로 이제 자급 기억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기 기억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 또 장기 기억 내에서도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서술 기억에서도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 복잡한 현상을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격도 마찬가지 성격이 과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보다 좀 이제 성격이라는 그 복잡한 그 개념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구성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과학자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자가 보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또 과학자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과학자의 이제 성격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마음이라는 것의 어떤 구조라는 것이 그 사람마다 그 어떻게 되어 있을까? 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성격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주제들이 그 인지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좀 이제 발달에 대해서는 좀 남겨놨지만은 인지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쭉 할 수 있다면은 이 성격이라는 것은 인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성격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구조, 그 구조를 우리가 그 공통된 구조를 가지지만은 그 안에 있으라는 어떤 구조의 어떤
모습 자체가 다르냐, 아니면은 구조의 모습은 비슷한데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이 다르냐, 이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 성격이라는 것을 심리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격 심리학의 이 책에서는 성격 심리학의 두 가지 목표를 304페이지에 보면은 우선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 왜 다르냐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에 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목표를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첫 장에 성격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성격의 정의를 나오겠지만은 좀 더 간단하게 성격을 표현한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보고 다른 정의하고 한번 봅시다. 와인버그하고 굴드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데,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특징이죠. 혹은 blend, 그 blend라는 건 뭐가 섞었다는 이야기죠. 뭐 characteristics의 blend. 그러니까 아까 구조가 어떠냐, 구조가 같으냐, 아니면은 같은 구조인데 무언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르냐, 이런 것처럼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 s를 붙였고, 그 다음에 특징들을 또 브랜딩한 거예요. 막 섞여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특징들이거나 아니면 특징들의 그 브랜드가 섞인 그 특징들의 그 섞여 있는 그 모습들이 그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징을 고유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특징이나 특징들의 그 혼합체라고 이제 여기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격이라는 것의 심리학적인 정의는 가장 먼저 올포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율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적응하는 건데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독특하다는 거지. 뭐가 독특하냐 하면은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체계들이 독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신이나 신체를 갖고 있지만은 개인마다 그 정신이나 신체적 특징들이 어떻게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까 구조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 그 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론 구조도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역동적인 조직이다. 역동적인 조직에서는 그 아까 저게 characteristics가 나오고 특징이 나오고 특징들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이제 역동적으로 조직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들이 역동적으로 조직이 된, 그러니까 구조가 조직된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째, 성격은 여러 요소의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격은 정신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그 각자의 독자적인 신체적인 체계가 있다면은 그 안에 또 하위 체계가 있다. 이거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이야기할 때 기억의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격이라는 것은 외연적 사고를 이제 결정지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고 방향 지어 준다니까 이게 이제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그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을 이제 조절해 준다.
통제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을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있고, 이 성격은 그래서 외연적인 행동도 있지만은 암묵적인 사고도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 걸쳐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트라는 사람은 그걸 조금 이제 유사하지만은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행동과 반응들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이건 뭐 거의 비슷한 정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기질이라는 것, 성격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 요거는 유전적인 요인, 품성, 이거는 사회적으로 학습한 요인, 그 다음에는 자아, 이거는 이제 저기 인지적인 요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몇 페이지 나오냐면 307페이지 나오는데, 이거는 셸든의 체격과 성격 특징은 이제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적인 시스템인 그 성격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저기 체격에 따라서 이제 뚱뚱한 사람은 뭐 내배역형, 그 다음에 뭐 그 근육형은 중배역형, 그 다음에 그 마른 사람을 이제 외배역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질을 내장 긴장형, 그다음 신체 긴장형, 뭐 대뇌 긴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뚱뚱한 사람은 조금 뭐 그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여인 사람은 좀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그 성격 이론이다.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주장을 셸든이 했다라는 걸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성격 심리학의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격 심리학을 가장 이제 먼저 일단 그 성격적인 요소를 이야기한 그다음에 그런 성격에 기반해서 많은 주장을 한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이 책에서는 먼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이 통계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이제 성격을 규명한 그 이론이 있고요. 이게 특질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학습 이론에서 나왔던 행동주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주의의 반론을 제기한 사회학습 이론자인 반주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 이론과 또 대별되는 이제 성격심리학과 연관된 그 주요 이론이 이제 그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그 켈리나 로저스 같은 그런 학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밑에부터 나오는 게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나왔죠. 그 연구 방법에 관련된 건 1장에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 이제 성격 심리학이기 때문에 성격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본다면은 이 개인마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성격 특징을 우리가 이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법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이제 방법, 그 다음에 그 설문지에 주로 사용되는 상관 연구법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용한 뭐 짐바로드의 그런 신격 이론 실험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성격 이론은 실험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그 실제적인 실험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왜냐하면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 개인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 위해서는 실험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조금 실험적인 방법은 여기에서는 그 적용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요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성격 연구 방법들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방법과 연관된 부분들이니까 뭐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의 성격을 이제 아는 데는 아까 이제 그 사례 연구법처럼요. 여기에 310페이지 나와 있는데 생활 기록 자료, 그다음에 관찰자가 어떻게 성격을 평정했느냐, 그다음에 검사 도구, 성격 검사,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보고하는 자료. 이제 굉장히 이건 보면은 질적 자료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실험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그 양적인 접근이고 적극적인 접근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집단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여기에 이제 그 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죠? 자, 그 311페이지부터 이제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격의 구성을 표현하는 그 이론으로 이 책은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프로이드밖에 그 구체적으로 그 이런 구조를 가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드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이게 모든 그 정신적인 구조, 신체적인 구조를 표현해주는 심리학적인 대표 이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구조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그 의식 수준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구조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일단은 그 저기 뭐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신분석 특히 이제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 이론은 상당히 그 대단한 그 기능적인 가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격 구조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자, 자아, 초자아인데 원자는 이제 생물학적인 동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적인 동기 구조고, 그 다음에 초자아는 도덕적인 동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걸 어디에다 이제 집어넣냐면은 이런 빙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빙산을 어디에 집어넣냐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과 이 밖에 있는 드러나는 이 공기의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의식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 이 세 가지 삼천 구조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삼천 구조에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는 쾌락 원리,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 원리, 그 다음에 초자아는 이상 원리 이런 식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수준은 이제 의식에 따라서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이고 사이에 고일동 말동하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느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구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프로이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초자 혹은 원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쾌락의 원리에 따르고 주로 이제 그 생물학적인 원리에 따른다 이제 이렇게 보면 쉽겠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이제 현실 원리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적인 혹은 인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자아는 이거는 사회적 규범, 기준 이런 거니까 이제 양심이나 도덕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기준이죠. 문화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작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세 가지 구조가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이제 불안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불안이 생기면은 그 불안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어기제를 사용하죠. 이건 여러분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어기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있으니까 조금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거는 314페이지에 그 따로 선생님 적진 않았지만은 유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흥은 그 개인의 무의식을 그 집단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문화적으로 또 이제 그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아를 보다 프로이드에 비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이런 이제 그 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성격적인 특성에 기반을 해서 성격 5요인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5요인 이론은 상당히 이제 성격 이론에서 성격의 구조를 이제 그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이제 그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외향성, 성실성, 우호성, 안정성, 개방성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차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그 책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요 5인 요인이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에서 어떻게 이제 성격이 이제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실제 이제 그 성격의 그 발달 과정, 그다음에 성격의 이제 그 성격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1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대부분 이론들은 모두 환경과 유전적 요인이 서로 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프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구조가 서로 갈등 구조를 일으킬 때 이제 그 심적인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구조를 이제 잘 이렇게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극복을 하지 못하면 318페이지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중간에 고착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예, 그게 딱 들어붙어 버리면은 그 성격이 이제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퇴행이 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이제 단계 이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이론은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프로이드의 그 저기 프로이드란다. 그 저기 프로이드가 아니고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앞에 나왔던 그 발달에서 그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계 이론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 인지적인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간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이제 과학적인 증명은 안 돼 있지만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직관적으로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소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해냈느냐? 자유연상과 꿈이라는 걸 이제 갖고 이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술이 이제 여기서 사용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자료는 얻을 수 있지만 그 자료가 과연 실제적인 자료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제 이 릴라이어빌리티와 그다음 밸리디티 타당성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어릴 때 실제로 일어난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그런 그 저기 자유현상이나 꿈의 내용들은 그 개인에 한정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일반화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319페이지에 이제 그 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격 과정에서 이제 그 여기 성격 이론은 네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승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그 저기 그 구승기적인 성격, 그 다음에 항문기적인 성격, 남근기적인 성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에 대한 성격만 여기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재기에서는 성격이 형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기기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이 단계에서 다 겪어 나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20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제 구승기가 이제 1세에서 2세, 항문기가 2세에서 4세,
그다음에 남근기가 4에서 6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구승기는 삐아지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저희 감각 운동기에 해당을 하고 항문기하고 남근기는 이거는 이제 전 조작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격이라는 것도 거의 어릴 때 이제 이런 그, 그 경험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다 구승기, 항문기, 남근기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신체의 그 쾌감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제 그 만족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상적인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기적인 경우는 이제 의존, 신뢰, 신용, 독립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학문기적인 것은 질서, 인색함, 고집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난근기적인 것은 이제 그 성격의 경솔함, 과장됨, 그다음에 이런 그 무엇에 대한 집착감, 그다음에 뭐 바람기 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 일단 뭐 이런 주장들은 프로이드가 했지만은 과연 이게 얼마만큼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는 상당히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애들러는 이러한 성격이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생 순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그 저기 출생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즘은 거의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과연 적합하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 이론이 그냥 정말 그 모든 그 출생 순서에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아들러가 이러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24페이지에 가면은 또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인 그러니까 이 이제 애들러나 그 다음에 머레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신 프로이드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뭐에 성적 발달에 이제 기반해서 그 성적 욕구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유흥은 이야기했듯이만 집단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자아를 강조를 했고 이제 머레이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더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레이는 다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압박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욕구의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게 얼마만큼 압박을 받느냐 압력으로 이제 그 해소가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어릴 때 압력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결정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성장을 한 뒤에 그 개인의 중요한 어떤 그 주제, 힘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그 프로이드를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그 프로이드 학파로에 해당을 하고요. 그까지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이거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이제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25페이지에 3번까지가 그렇고 이제 4번부터는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켈리나 로저스 같은 사람들은 그 이런 성적인 욕구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강조를 주지만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이렇게 사고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 뭐 이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 같은 사람은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다고 보고요. 모두 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 개념적 대안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 개념이라는 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규정한 것이 세상이 되고 내가 규정한 세상을 내가 규정하는 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실존주의고 그 개인 중심적인 그러니까는
그 사회적인 맥락보다는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로저스도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 그 다음에 자아의 개념, 내가 개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그 개인의 해석하는,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해 주자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개념은 두 가지 작용에서 발달이 된다고 보는 거야.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어떻게 평가하냐는 문제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는 이제 문제로, 그러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나를 이제 리스펙트 해달라는 거죠. 이 상당히 이제 그 서양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에서 이제 핵심적인 논란은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프로이드의 갈등은 그 자아 원자아 그다음에 그의 그 갈등이라고 본다면은 인본주의에서의 그 갈등은요 자기 개념과 실제 경험과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개념을 갖고 실제 경험한 거 일치하면 할수록 이제 건강한 이제 그 저기 그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보면 다 개인의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슬로우의 이제 자기 실현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자기 실현을 하는 단계가 최고의 단계라고 여기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일단 개인 자체의 그 의미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질 이론이 나오는데 이 특질 이론에는 327페이지에 이제 올포트 그 다음에 카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격 이론을 뭐 구조가 어떻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격을 기술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추출을 해서 그 언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뭔지를 통계적으로 이제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구조는 통계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단어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상관을 갖고 모여져 있느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성격 이론을 성격 구조를 이제 그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알포트 같은 사람은 그 개인의 성향과 일반적인 성향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향의 위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성향, 중심 성향, 2차 성향. 그러니까 기본 성향이란 가장 그 전체적으로 개인을 이제 대표해 주는. 그 다음에 중심 경향은 이제 그 전체적인 아니지만 몇 개, 그러니까 5개에서 10개 정도로 이제 개인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특징은 좀 더 구체적인. 그래서 그게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32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다 어디에서 이제 한 거냐면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저기 그 언어들의 그 단어들의 이제 단어들을 쫙 그 성격 단어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요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에 기반을 해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기술적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캐텔은 이 책에서는 안 나왔는데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이 있다고. 여기 16PF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특질이 있는지,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33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코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아까 이거는 맨 앞에 나왔던 이제 성격 5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33페이지 가면은 그 반주라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 반주라는 이제 사회 인지적인 거죠. 사회 인지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적 맥락에서 나온 이론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이제 과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334페이지에 보면은 대리학습 이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주의에서는 그 직접 경험을 강조했다면 이건 대리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강화가
그 전통적인 그 스키너나 이런 행동주의에서는 외부 강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강요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인지적인 그 구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제 그게 이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효능감은 이제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대신에 사회적으로 그런 경험을 이제 그 대리적으로 학습을 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언어적으로 설득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얼마만큼 생리적으로 각성이 되느냐.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효능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효능감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행동을 성격적인 요인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뭐 개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제가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성격 이론이라는 거를 일단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성격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나 그 행동주의에서 강조를 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라는 것 자체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고 그 환경에서 얼마만큼 그 저기 강화를 긍정적인 강화를 받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걸 확장시킨 게 이제 그 반주라고. 그 다음에 이 정신분석 이론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론에서 반론을 한 게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신분석 이론에 반대를 하고요. 너무 인간을 기계적으로 보는 데 대해서 반론합니다. 이거는 환경주의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강조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성격 이론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이론이 뭐냐면 특질 이론입니다. 그래서 앞에 심리학 이론에서는 뭐 기억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그 컴퓨터를 기반한 이론 뭐 그죠? 그다음에 뭐 지각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슈탈트 이론 같은 건 상당히 물리적인 현상적인 이론. 그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은 이제 환경에 의해서 받는 자극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량화된 이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질 이론은 이제 그 성격을 표현하는 언어적인 자극을 이제 수집을 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그 성격적인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지 않은 이론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본주의 이론은 또 이제 앞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 이론들은 이제 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정말 개인을 강조하는 이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이론도 완벽하게 인간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론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망을 해보면은 성격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는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 강의한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이 틀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틀이 이제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의 구조예요. 이 구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의미가 바로 이제 성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은 그 발달 그 장과 관련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행동주의 이론은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 틀에 근거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책을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